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요즘 나온 따끈따끈한 책, 금융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톱 AT 80을 썼던 그 김유성입니다. 오늘은 좀 책 얘기도 좀 할 겸 5분 만에 듣는 금융의 역사로 좀 잡았어요. 근데 5분 만에 안 끝나요. 10분 정도, 20분 정도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전 금융업계를 출입하는 기자고요.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을 물어보시는 거는 좀 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전문적인 주식 정보는 3프로TV에 3프로TV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의 컨셉은 뭐냐면 보이는 팟캐스트 녹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카메라를 쳐다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엄연하게 좀 녹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컨셉은 뭐 한 번에 듣는 금융 역사로 잡았는데 아마 돈이 어떻게 생겨났냐부터 이제 20세기의 브레튼 우주 체제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20분이나 시간 안에 좀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 원시인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원시인은 수렵 채집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게 됩니다. 타부족과의 만남은 곧 전쟁이었던 때가 많았을 거고요. 숲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거의 전부로 얻는데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 경쟁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역이라는 게 구분이 돼요. 전쟁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류를 하면서 무언가 교환하는 게 큰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수렵 채집이라는 게 멧돼지처럼 큰 동물을 사냥하면 그날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지만은 사냥이 안 되거나 가뭄이 들거나 하면 쫄쫄쫄 굶어하는 게 바로 수렵 채집의 한계잖아요. 남을 때 옆 부족을 좀 도와주고 모자랄 때 엮어가는 식으로 원시 교환 사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 사과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보리밖에 없을 때 물물 교환 자체가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물물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쌀을 갖고 이제 물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 쌀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이 좀 더 썩잖아요, 또. 게다가 이제 뭐 사과 한 박스를 또 쌀 어떻게 좀 가치 평가를 해야 되나 이게 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간편하면서도 뭔가 이제 그 교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죠. 이때 바로 이제 돈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돈이라는 개념은 전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시 수렵 사회에서도 돈에 대한 개념은 있어 왔어요. 아마 이게 그들이 소중히 하는 물건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이나 아니면 금속이 좀 흔한 곳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금을 뭐 주고 뭐 먹는 걸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예쁜 뭐 반짝반짝거리는 돌이 있다 하면은 그게 또 돈의 역할을 해서 어떤 교환의 수단이 되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건 한정된 범위 안에서 또 부족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이렇게 통용이 됐던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가 체계를 갖춰지고 사회가 좀 조직화되면서 이 돈이라는 것도 뭔가 좀 개량적이면서 표준화되는 게 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화폐라는 게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과 화폐는 엄밀히 말해서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라는 건 하나의 뭔가 이상화된 존재. 그러니까 돌고 도는 우리의 그 경제 생활과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교환을 할 때 필요한 이 그 가치를 적정하게 측정해 주면서 교환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이상화된 뭔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 화폐는 그 개념을 현실로 옮겨다 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존재처럼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돈의 존재가 이미 있었고 그 돈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시대와 그 사회를 불문하고 그 돈의 개념이 있었고 다만 그 돈이 현실화, 현물화돼서 이제 화폐처럼 쓰이는 거에 대한 화폐의 대상은 어 여러 가지로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쌀과 같은 곡물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조개나 뭐 동물의 뼈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뭐 그들 물건의 돈의 속성 그러니까 누구나 믿고 교환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뭐 이 반짝반짝한 이 뭐 보석이나 아니 구리조각을 갖고 뭐 쌀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구리조각 한 돈이 쌀 한 가마니로 바꿔준다라는 암묵적이든 공식적이든 합의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합의가 돼 있어야지 그 물건 자체가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합의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관습과 지역 공동체 사회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고,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 국가가 나타나서 국가가 이 약속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 본격 돌입하면서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이 또 이 일을 또 많이 하게 됐죠. 중앙은행은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고 그 양을 조절하면서 물가가 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이 약속이라는 게 어떻게까지 구현되냐면은 이 블록체인과 이 유연절사 암호화 기술과 함께 가상화폐에서도 구현이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단지 코드, 그 프로그램 코드의 조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심지어 그 가상의 프로그램 코드마저도 사람들끼리 블록체인이라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약속을 하니까, 이걸 돈으로 쓸 수 있어요라고 약속하니까 그게 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 프로그램 코드였는데 사람들이 약속이 모이니까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보증이 이 돈이 화폐로 발현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약속은 사회가 커지면서 명문화가 되고요. 문자의 발달과 괴를 같이 하고 또 고도화됐죠. 로마 금화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히면서 이거는 뭐 황제가 공식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라 명문화해 주는 것이고, 이런 관습은 또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볼 수 있죠. 뭐 영국 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여왕의 얼굴이 좀 많이 박혀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약속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발달하는 게 신용입니다. 아마 이 신용은 외상에서부터 좀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야, 나 뭐 못 믿어? 이거 좀 이게 사과 좀 내가 좀 가져갈게. 내일 정도 뭐 쌀로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약속에 의한 신용 거래가 시작되게 됐고, 또 때로는 야, 나 오늘 우리 봄에 우리가 좀 쌀이 좀 부족한데 쌀 좀 꿔줘. 가을에 한 선 반으로 1.5배로 갚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채무의 관계도 되겠죠. 이게 바로 신용의 출현입니다. 사실 금융이라는 것도 금전 융통의 약자예요. 돈을 빌려줘 통용하는 뜻이고요. 영어로 finance인데 라틴어 어원이 영어 finish라고 같다고 해요. 뭐 채무 관계가 돈을 갖고 끝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돈이 출현을 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완성이 됐고 그 개념이 화폐로 발현이 된 다음에 그 화폐가 유통이 되는 와중에 신용이라는 이 또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신용을 통해서 금융이 파생이 돼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신용을 통해서 돈의 움직임, 그러면서 금리가 나오게 되는 이 하나의 구조체를 또 금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용이 생겨나면서 정말 편리해지긴 해요. 무거운 엽전이나 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종이 한 장에 누구누구 아무개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할 것이오라는 일종의 어음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수많은 현금을 들고 갈 게 아니라 수표 한 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의 탄생은 또 돈의 거래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신용의 탄생은 결국은 돈의 교환에 있어서 시간차, 그러니까 시차를 두게 되고 그 시차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서 어떤 얘기가 되면은 돈도 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 물물 교환의 수단이자 가치 평가의 기준이었던 돈이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바로 돈을 불러들어오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파생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봄철에 쌀을 한 선 빌려가고 가을철에 한 선 반으로 갚는다고 하면은 그 쌀 한 섬에 대해서 시간에, 그러니까 약 한 뭐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시간이 있겠죠. 빌려준 대신에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한 섬, 그러니까 반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반섬 금리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금리가 파생이 돼서 나오는데, 이 금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에 쌀 한 가마니를 빌려갖고 가을에 쌀을 두 가마니를 갚는다고 하면은 금리는 100% 연례 기준,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100%가 되겠죠. 이런 금리가 나올 수 있는 배경도 빌려준 사람과 빌려온 사람의 신용이 모두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들이 있는 사회가 금전 융통에 대한 보증을 또 국가나 혹은 국가가 비슷한 곳에서 해준다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수렵 채집 사회에서 매번 움직이는 이 부족 간에는 그 신용과 금리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일어나기 쉽지가 않은데, 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봄에 이어서 가을에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물론 가뭄이나 홍수를 겪지 않는단 말이죠. 이 곡물이나 소출이 나온다는 게 확실한 상태에서 이 시간, 기다림 이게 하나의 가치가 되어서 그게 또 이제 새로운 돈으로 금리 형태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불러오게 되는 이 하나의 금융 형태로 이 초기적인 금융 형태로 가게 됩니다. 돈을 불러오는 이런 금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누가 더 많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잉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돈의 속성이 이제 시간과 그러니까 정착 생활에 있어가지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돈을 불러오는 금리라는 개념이 발현이 되고 이 금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게 되면서 당연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뭐 복잡해지고 고도화된 까닭도 있지만은 이런 금리의 출현이 어떤 이 사회의 계급에 있어가지고 계급과 계급 간의 차이를 좀 더 공고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마 그런 또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또 시대와 차주 신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게 마치 카멜레온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가 안정되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뭐 도망갈 수 없다거나 혹은 그렇다고 해도 국가가 대신 잡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담보로 이를 벌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반대로 떼일 가능성이 높다면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뭐 로마 시대만 놓고 봤을 때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지중해 사회에서 금리는 꽤 낮은 편이었다고 해요. 이게 오연제 시대에는 한 기원 후 한 200년대 이후 시대 때만 해도 이때의 금리가 4%에서 5% 정도 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사회가 로마군이라는 강력한 이 제국에 의해서 상당히 좀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중세에 오면서 이 금리가 높아집니다. 상시 전쟁이 항상 발생을 했고 또 국가라는 것 자체가 작고 또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돈을 뗄 수 있을 거란 걱정도 높았죠. 그리고 사회의 안정성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뭐 선진국이고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일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앞서 언급드렸던 뭐 로마 시대 때 뭐 지중해 사회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는 일본도 거의 뭐 30년 가까이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아니라면 전쟁이 날 위험도 적고 경제적인 안정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중금리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됐고요. 극명한 예로 이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날 확률을 좀 계산을 해서 그에 따라서 보험료 쪽으로 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정부가 국채를 갚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CDS 프리미엄도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OECD 국가에서도 꽤 수준급이고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만 놓고 봤을 때도 그 사회가 얼마만큼 안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얼마만큼 또 역동적인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높은 사회일수록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돈을 뗄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고 돈을 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금리의 출현은 금융을 더욱더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하게 이자를 뜻하던 것에서 수익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까지 가게 되긴 해요. 로마 제국 이후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 사회 자체가 혼란기였고 또 상공업에 대한 이 천시가 있었고 또 사업 경제가 또 발달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가 중심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상업 경제가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이는 돈의 유통도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예요. 이런 와중에 이득을 얻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제노바나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교역로의 역할을 좀 했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이런 교역의 통로를 더 넓혀주는 역할을 했어요. 바야흐로 그 지중해 무역의 중심 시대였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은행과 비슷한 것들이 이들 베네치아나 제노바 등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용과 문자,
이 문자라는 게 뭐냐면 장부에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록이 은행에 출연해 있어가지고 정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노바상에 다비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대대로 제노바에서 무역을 했던 터라 제노바 안에 금융업자 쭉 거래해왔겠죠. 제노바에 오래 살았고 대대로 거래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금융업자 입장에 봤을 때 다비드는 돈을 떼어먹고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요. 이른바 신용일 높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뗄 가능성이 낮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신용도가 높다. 이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자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뭐 맡기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뭐 장부에 적습니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장부가 오늘날 계좌 같아요. 그리고 이 장부에 적힌 기록이 하나의 이제 또 뭐 이른바 또 거래를 위한 기반과 보증, 약속이 되는 거죠. 제노바의 로베르토라는 업자한테 다비드가 대금을 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장부에서 다비드의 기록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쓰고 그 금액을 로베르토의 장부에 이를 적어요. 실물의 이동 없이 바로 거래가 완료가 된 거죠. 이런 신용거래의 흔적은 사실 뭐 원시 사회에서도 일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기록, 문자로 남는 기록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신용사회의 고도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된 거죠. 이 기록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현대에 와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각 블록 안에 이제 거래 기록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위변조할 수 없고 해킹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기록을 토대로 그 다음 사람은 이 기록을 보고 이 돈이 나한테서 오는 게 맞구나라는 기록을 보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적인 금융업자가 이제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출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비드가 어느 날 찾아가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우리 배가 들어올 건데 이거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잠깐 융통 좀 해줘. 나 좀 돈 좀 써야 돼. 예, 좋아요. 대신 월 10% 이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사악한 금융업자 셜록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은행업자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이때도 어디까지나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노동 없이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보는 건데요. 뭐 어떻게 정착할 수도 없고 땅을 불화받을 수도 없는 유태인들이 일을 했던 것이긴 하죠. 이 금융업자에 대한 인식은 뭐 현대에도 뭐 크게 좋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고대에서부터 이 금융업자 인식은 상당히 안 좋았죠. 예. 사실 뭐 오늘날의 사채업자와도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현대 은행들의 원료도 타고 올라가면 사채업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민간 사채 하시던 분이 이제 그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상업이 활발해지고 신용거래가 또 활발해지면서 지중해 금융시장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이룹니다. 초기 은행의 형태, 보험의 형태, 주식회사의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요. 바다무역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바다무역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때 인기 품목이 소유럽 쪽에서 후추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 거고 인도에 가지고 와서 소유럽의 이들 무역 도시들이 팔면서 쏠쏠하게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어요. 바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등장이었던 거죠. 상징적인 사건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이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이 아시아 지역에 장악을 하고 그 무역 교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소유럽 국가들은 당장 교육을 한 데 있어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교육료가 오스만 투르크라는 독점 기업에 의해 독점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독점 기업의 출현은 곧 가격의 상승,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이긴 하죠. 그리고 이때 서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일어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중세의 거의 이제 만렵에 접어들고 있던 시기였죠.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변모했고 상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업의 발달은 돈의 유통을 불러일으키고 정보와 지식의 확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된 거죠.
배워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시골 마을에서 수도사회 가르침만 받던 중생들이 내가 살던 세계가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변화를 촉발시켰던 게 바로 쿠덴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이에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뭐 쿠덴베르크의 뭐 인쇄술보다 뭐 몇백 년 앞섰다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사회에 있어 뭔가 이제 사회 변화를 초래했던 그 파급력으로 봤을 때는 쿠덴베르크의 이 인쇄술만큼 이제 지난 천년을 놓고 봤을 때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또 지식의 이 파생과 내가 알고 있던 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부터 도전을 낳게 되죠. 왜 바깥에 있는 바다가 절벽으로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 왔는데 굳이 왜 인도로 가기 위해서 저쪽 소아시아 쪽으로 가야 돼? 한번 대서원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식의 촉발점이 또 돼서 연결이 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콜럼버스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보고 아메리카 탐험을 꿈꿨고 이후 많은 탐험가들이 남미와 북미에 당도를 하고 그 탐험 기록도 출간이 되면서 지식의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 기록을 학습하고 그걸 진일보하는 식으로 해서 대서양 무역 항해를 넓혀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볼 게 있는 게 대서양 항로는 항해도 길고 바다와 지중해도 그러니까 바다도 지중해 비교해 매우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예, 무역을 하지만 위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중해는 거의 인류가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했던 그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서양은 이제 막 15세기, 16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도전하게 된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정보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오다가 좌초되거나 못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무역을 하지만 그 위험도 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매번 그 비용을 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에 들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돈이 많이 드는 대서양 무역을 보다 전문화하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한 사람, 한 귀족, 한 왕이 전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본금을 대고 무역이 잘 되어서 수익금이 나왔을 때 그 수익금을 동시에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뭐냐? 주식 회사의 출연입니다. 예. 보험도 이 시점에서 출연하게 되는데 보험업계에서는 뭐 런던 대화제가 이게 보험의 시초가 아니겠느냐, 근대적인 보험의 시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꼽고 있어요. 이게 1666년에 일어났는데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런 재난이 신이 인간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일성기 시대에는 그게 아니다. 미리 재난을 막고 혹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하고 위험을 분산하자는 아이디어로 체계화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이 된 거죠. 은행이 출연을 했죠. 일단은 뭐 지중해 무역상에서 이 이탈리아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이랑 생겨났고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또 주식회사 보험의 형태도 좀 나오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산발적으로 거래가 되다가 특정 곳에서 모여서 거래가 되고 그 안에 믿을 수 있는 거강꾼들이 나서서 이제 전문적으로 중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거래소의 등장입니다. 이전까지는 실물을 서로 왔다 갔다 이제 그 거래를 눈에 보이는 실물을 거래했다라면 이 거래소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기록으로 누구누구 아무개 뭐 주식 누구누구 아무개 뭐 채권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있는 하나의 그 증서들을 이 증권들을 거래하게 되는 시장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것도 하나의 또 진일보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증권이 또 새로운 이제 거래의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시점에 딱 나왔다 보긴 힘들어요. 조금씩 몇백 년을 걸쳐서 체계화됐고 상업의 시대,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좀 더 고도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보면은 서유럽 중심의 역사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름 뭐 중국도 그렇고 중근동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발전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좀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소유럽 중심의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그 상업에서의 기본은 무엇이죠? 예, 싸게 들여와서 많이 파는 겁니다.
싸게 하는 거는 단시간에 남보다 많이 생산하는 게 있고 비용을 덜 들인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생산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많이 팔 수 있을까? 결국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덜 들이면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기계. 단순 반복 작업에 있어가지고는 기계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각 옆에 이 수차를 통했어요. 이것은 뭐 사실 기계공학적으로 한계가 좀 있었고 반드시 각 옆에 있어야 된다는 위치적 한계도 컸었죠. 그러다가 증기기관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장이라는 게 각 옆을 떠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 최초의 증기기관이 이제 영국에서 나오게 된 거죠. 영국이 딴 게 아니에요.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켰다 딴 게 아니라 이런 증기기관의 이 원리 구조를 갖고 와서 기계 공학에 접목을 시켜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 영국이 산업혁명의 뭐 발상지, 산업혁명 시작점이라고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로 말하면은 대단히 공장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강을 떠나와서 이제 대단히 공장 단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동력을 동원해서 기계가 돌아가게 되고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생산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사람이 하던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손으로 하던 그 사람들 직공들은 일을 일자리 잃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컴퓨터의 기술의 발달, AI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노동을 정신 노동을 하던 그런 일들까지 AI가 다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혹은 없어질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나 몇백 년 전이나 그때나 비슷합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생산을 많이 할수록 단가가 낮아지게 되죠. 예. 그리고 자본가 취할 수 있는 이윤도 더 커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기계를 많이 늘어놓을 수 있는가? 또는 또 단순 노동직이나 아니면 싸게 임금 노동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 즉 자본력의 여력이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소수의 장인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얼마만큼 투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바야흐로 대량 생산과 과잉 투자의 시대로 간 거예요. 이 투자가 어디서 났을까요? 예, 바로 현대화된 은행이 되겠죠. 이제 금융과 산업은 이제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금융은 또 이 금리를 버는 게 또 금융의 하나의 또 그 있는 목적이잖아요. 계속 이 생산을 계속 유도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생산을 하게 만들죠. 이른바 이제 금융의 과잉 생산이 이끌게 되는 또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결국은 생산하지만 초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삽니다만은 시장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투입에 따라서 항상 나오는 거긴 한데 과잉 생산,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게 19세기 말 대불황기였어요. 근대 사회 구조와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력의 증대로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팔기 위한 시장 확보, 경쟁을 이제 각 제국주의 열강들 하게 됩니다. 19세기 우리나라에 왔던 이항선을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조선이 뭐 엄연히 뭐 정규군도 있고 문명화된 나라라고 하지만은 이들 이항선 서양에서 온 배들이 요구한 거는 교역하자였습니다. 교역하자. 달리 말하면 우리 물건을 사달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에 대한 수요가 엄청 커졌던 거죠. 그전 그 식민지 수타를 보면 뭐 스페인의 포르투갈은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겠죠. 생산 원료 혹은 금이든 뭐든 이 원료가 되는 이거를 약탈적으로 약탈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화했던 것과 달리 문명화된 사회와의 교류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소비 시장이 될 수 있는 식민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영국 입장에 봤을 땐 인도는 참 좋았던 식민지가 되는 거죠. 19세기 말 세계 질서의 주도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을 했고 해양 국가로 가장 많은 소비 시장과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후발 주자가 독일이었고 그 뒤를 이어 미국이 나서게 됩니다. 다만 미국과 독일이 다른 것은 뭐냐? 미국은 그 대륙만으로도 자체적으로 자원이 풍부해요. 지금도 미국 미 개척지가 넘쳐납니다. 예.
그러니 19세기나 20세기처럼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투자를 통한 성장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또 미국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계속 이민을 받잖아요. 또 출생 이외에. 반면 유럽 대륙에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 둘러싼 독일은 미국과 같은 이점을 누리기 쉽지가 않죠. 영국은 산업화를 이루었고 여러 시장에서 그러니까 영국처럼 독일도 영국처럼 후발주자로서 산업화를 이뤄냈고 여러 시장에서 영국산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영국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주도의 시장 질서에서 성장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이는 또 쫓기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생산량은 크게 증대되어 과거 10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지만은 후발주자 독일과 신흥 공업 강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또 쫓아오게 됐고요. 성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대불황기라해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돼요. 물건은 넘쳐요. 그렇지 않고 물건 산수는 창출되지 못해요. 그 기계가 별로 안 돌아가게 되죠. 자본가들은 버는 돈을 또 적게 벌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낮추게 되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나마 영국 등은 억지로 식민지에 내다팔 수 있던 후발주 독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에 들고 일어나서 한판 붙게 된 게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 체계는 전쟁의 체계도 바꿔 놓았어요. 과거 전쟁은 군대 간의 전투 혹은 왕과 왕의 전투였다고 하면은 사실 전쟁터가 되는 그쪽에 민가에 있는 뭐 민간인들은 진짜 희생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쟁 났다고 해서 세금이 무거워질지언정 내가 뭔가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부터는 거의 총력전이 되게 됩니다. 각국 나라의 생산력과 생산력이 서로 대결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군인을 양성하라고 총과 대포를 만들고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제 전쟁의 성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패가 이렇게 귀결되다 보니까 기술 발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전쟁이 끝나고 독일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고 또 국제적으로 또 군국주의의 또 부활이 있고 여러 가지 파시즘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 기술은 더욱더 고도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도 더욱더 고도화가 되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국민 국가가 되면서 자본시장 체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식회사의 주식 거래가 20세기 들어서 더 활발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토지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주식이나 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또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1930년대 조선일보 등을 봐도 일본이나 미국의 증권시장을 전한 뉴스란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거죠. 이는 또 어떻게 보면 대공황의 시기와도 좀 맞물려 있긴 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공황도 엄청나게 많아진 생산품을 소화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불황의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있었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겪었던 대불황의 시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공황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나 아니면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고 대불황은 좀 약간 서구 영국을 중심으로 좀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분명한 건 디플레이션이 그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는데 대공황에 있었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0세기에 들어서는 라디오를 비롯해서 신문도 그렇고 이 대중매체가 활성화되면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뭐 육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상징적이면서 시각적인 게 바로 주식시장의 대폭락이었어요. 주식이 몇 퍼센트 정도 대폭락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서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던 다수의 주주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도산이 단순 소수의 자본가의 피해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가진 대중, 일반 사람들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뭐 그 기업에 소속돼서 일을 하던 직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또 달리 또 보는 것 중 하나가 이거는 또 통화량의 관점에서 좀 관련된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9세기 대불황기와 20세기 대공황이 발생했을까? 둘 다
생산력 증대에 따른 과다 생산이 컸고 이를 소화해줄 시장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엄청난 생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남는 것도 많이 있고 기업들 간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덜 그럴까? 제가 봤을 때 바로 구조적으로 통화량의 차이가 있었고 통화량 관점으로 봤을 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돈이란 개념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원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그 돈이란 개념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19세기나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곧 돈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과 태어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화폐라고 봤던 거죠. 이때 이 화폐의 개념이 어떤 거냐? 이 종이 쪼가리나 동전 무대기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과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보증이 전제됐던 거예요. 바로 이제 금본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본위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전 대원군의 당백전 사례처럼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교환 수단으로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신용화폐에 대한 대중적 믿음이 부족했던 때이기도 하죠. 생산력은 기술의 발전으로 막 늘고 있는데 시중의 통화량이 그만큼 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금이 늘지 않으니까. 특히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대불황기는 생산량은 막 늘어나고 있지만은 시중의 통화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나타났던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 때처럼 자체 화폐를 찍어낼 수도 있기는 해요. 자기들 맘대로. 근데 19세기 대불황기나 20세기 초 대공황 이런 경제 현상은 각국이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었죠. 이때 국제 통용 화폐는 뭐였겠습니까? 바로 금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파운드와도 있긴 하지만 영국의 파운드와도 어디까지나 금과 태어날 수 있다라는 보증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죠. 시장이 성장을 해서 커져도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 경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게 통화량을 사람들이 쓸 돈, 손에 쥐고 쓸 돈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통화량을 국제적으로 믿을 만한 화폐로 묶어서 눌러줘야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줄 만한 게 많지가 않았었죠. 물론 파운드와 달러도 있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의 달러처럼 기축통화로서 존재했던 게 없었고요.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새로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모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촉발됐던 것도 2차 세계대전을 직접 유형했던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몇 년 동안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이를 국제적으로 뒷받침해줄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막을 만한 방안을 이제 그 각 정상들이 생각하게 됐었고 적절하게 통화량을 늘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시달렸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해줄 만한 통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이제 미국 달러화가 하게 됩니다. 그 직전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피해를 직접 받았고 전쟁을 치르느라 이미 미국으로부터 빚을 많이 졌어요. 미국은 그때 당시 순채권국이었고요. 승전국이자 드넓은 땅을 갖고 새롭게 발돋움하는 미국의 달러화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통화가 됩니다. 게다가 세계 질서, 세계 공용어도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이 주름잡은 깔아놓은 이 소프트웨어에 있다 보니까 영어를 쓰면서 영국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안주인처럼 손쉽게 행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국도 미국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의 우방국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패권을 내주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패권을 주장할 만한 그 상황도 아니었고요. 식민지도 잃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극심했었죠. 미국에 대해서 빚도 많이 주고 있었죠. 바이오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기준 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해요. 그리고 그 달러화의 가치에 비례해서 각국 통화량이 변화할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되는 거죠. 미국 정부는 미국 35달러를 금 1온스에 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랑 바꿔줄게라고 미국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달러화를 이거는 이 달러화는 금이랑 바꿔주고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국제 결제를 한다던가 그때 마음껏 놓고 써. 그리고 우리는 적절하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량을 공급해 줄게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통화량 조절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던 대불황기,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던 대공황기를 막을 수 있는 키를 주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달러와 가치에 대한 또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됩니다. 예. 앞서 각국 화폐와 경제 규모 그리고 금의 생산량의 딜레마에 부딪혀 있잖아요. 경제 규모는 급속히 성장하고 그에 따라 통화량이 늘게 되면 이에 비례해서 금의 양도 같이 늘어야 돼요. 금의 화폐의 퇴환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의 채굴량은 들쑥날쑥인데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는 따라잡지 못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재건이 됐고 일본도 부흥했고요. 이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다른 서구 국가들의 경제도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에 따라 국제 교역도 늘었고 세계 경제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세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에 걸맞게 통화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통화량의 역할을 세계 통화의 역할을 달러화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달러화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달러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액은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생산량이 늘고 있긴 하지만은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다시 말하면 시장의 성장을 하고 달러화가 유통된 달러가 늘어날수록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달러는 35달러로 1온스의 금을 바꿔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각 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더 이긴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은 딜레마에 빠진 게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 공급을 줄이게 된다고 하면은 대공황이나 대불황기 때 겪었던 국제적인 디플레이션, 즉 돈의 부족 시달리게 됩니다.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요. 좀 손해를 봐도 우리가 좀 달러화를 쓰게 됐고 국제 통화가 됐는데 참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해가 갈수록 미국이 더 손해가는 부분이 커지게 되죠. 이미 미국 1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통화에 대한 가치는 어느 나라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요. 근데 미국 35달러를 가지고 금 1원수로 바꿔준다 했던 약속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 봤을 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되는 거죠. 금에 대한 유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금에 대한 유출이. 미국도 다른 나라들의 금 태안 요구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포기하는 수순까지 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도 상황도 안 좋았어요. 50년대 이후 일본과 독일 등이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들 나라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들 나라의 제품을 선전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겪게 되죠. 달러를 또 순유출하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들 나라에서 갖고 와서 이제 달러를 또 바꿔달라 금이랑 바꿔줘 하겠죠. 아니면 달러를 계속 쌓아놓고 있거나 원정을 이거 바꿔달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죠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들 갖고 있는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전비를 써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요? 바로 달러를 찍어내야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미국이 두 손 두 발 들어버려요. 더 이상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을 안 바꿔줄래? 이렇게 이제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게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를 뜻하고요. 이제는 금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사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세계 화폐 시장은 달러에 페어링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환율제에 따라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각 나라의 통화 가치가 결정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같은 구조가 전환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에는 뭐가 있죠? 항상 투기꾼들이 있기 마련이죠. 예, 이때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머니라는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들이 드넓게 활동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브레튼 우주 체제의 그 붕괴에 따라서 발생됐던 극명한 그 환율 전쟁 중에 하나가 이 91년 영국의 파운드를 공격했던 소로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7년에 한국의 외환위기 또 관련이 돼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에는 아베노믹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